네, 안녕하세요. 방문가에서 행정학 강의하고 있는 김재준입니다. 자, 올해 국가직 구급 시험이 끝이 났죠. 이제 제가 행정학에 대해서 해설을 드릴 텐데, 올해 시험이 좀 어땠나요? 작년 국가직 구급도 시험이 만만치 않았고요. 사실은 올해 국가직 구급 시험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작년에 지방직 구급 시험은 그래도 기출 문제에서 대부분 출제되다 보니까 좀 수월하게 푸셨는데, 올해 국가직에서 역시나 좀 어렵게 나왔죠. 제가 일단은 기출 문제 좀 분석을 좀 해봤어요. 전체 20문항 중에서 지방자치 파트는 좀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총론하고 정책, 조직, 인사, 재무는 대체적으로 좀 고루 나온 것 같고요. 지방자치가 좀 적게 나왔다. 아마 뭐 지방 구급에서는 아마 지방자치 파트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전체적으로 문제를 좀 봤을 때 새로운 문항이 있었죠. 정보화 파트에서 블록체인이라는 게 나와버렸죠. 저도 이 문제 보고 이게 좀 행정학에서 출제될 만한 문제인가 싶긴 한데 제가 또 시험 보신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래도 상식선에서 좀 풀만했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문제 10번하고 14번하고 16번이 굉장히 좀 지엽적인 부분에서 나왔죠. 뭐 과거에 출제가 됐던 조문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서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한 중상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볼게요. 자, 앞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중상 정도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인사혁신처에서 출제되는 구급 문제는 좀 특징이 있어요. 쉬운 문제는 확실히 쉬워요. 간단하게 답이 바로 나오는 문제들이고요. 어려운 문제는 유추도 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 케이스는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되는 문제죠. 그리고 이 문제는 과거에 다 출제가 되었던 적이 있던 문제들이에요. 문제 보니까 철의 삼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죠. 세 가지 오르는 거잖아요. 세 가지인데 일단 철의 삼각이랑 같이 쓰이는 말이 하위 정부죠. 하위 정부. 그래서 철의 삼각이 조금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좀 담고 있긴 한데 그만큼 단단하게 세 가지가 뭉쳐 있다. 세 가지 이해관계자가 뭉쳐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국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행정부의 관료들하고 이익 집단이 서로 강력하게 이해관계가 얽혀서 묶여 있다. 그래서 법원이 하나 난데없이 들어왔죠. 과거 기출문제 풀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 상권 분리처럼 사법부랑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 이 세 가지 이렇게 틀리게 나온 적도 있는데 지금 또 역시나 이제 법원 하나 집어넣어서 엉뚱한 답이 나왔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딱 맞는 거예요. 굉장히 단단하게 묶여 있고 이 세 개의 어떤 이해관계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요. 그래서 주로 이제 행정 수반인 대통령의 관심이 좀 약한 분배 정책에 주로 많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죠. 정답 그래서 1번은 아마 여러분들 보시자마자 기분 좋게 아마 문제를 해결하셨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또 쉽게 나왔죠. 실적주의 공무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실적주의. 자, 이 행정학에서 인사 파트에서 공무원의 채용 방법에 대한 문제죠. 보니까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미국에서 잭슨 대통령에 의해 공식화되었다. 잭슨 대통령은 역관주의죠, 역관주의. 누구든지 이 정권 창출에 기여한 사람이면 관직을 줄게. 이 역관주의잖아요. 말 그대로 관직을 사냥한다. 즉 정권 창출에 성공한 정권에서는 이 관직들을 다 차지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뭐 영어 단어 스포일즈죠. 스포일즈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리품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역관주의 얘기고요. 두 번째, 공직의 일은 건전한 상식과 인품을 가진 일반 대중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두 번째도 역관주의.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권 창출에 기여하기만 해. 그러면은 너의 전문성과 무관하게 관직 줄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죠. 누구나 다 수행할 수 있을 거라는 전제가 필요하죠. 사실은 이제는 미국 공국 초기에는 행정이 현재처럼 굉장히 전문화되고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겠죠. 자, 이러한 역관주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잘 작동되면 문제가 없는데 역시나 문제가 발생하죠. 일반 대중들 누구나 오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특히나 낭비가 심했어요. 이게 정부 재정을 잘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낭비가 심했고, 그리고 이 역관주의 폐해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특히 매간 매직 문제가 발생하면서 관직을 사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직을 산 사람들이 내가 관직을 돈 주고 샀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부정부패를 많이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실적주의죠. 자, 실적주의에서는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굉장히 강조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치는 이제 결정을 하고 행정에서는 효율적으로 집행하자. 왜냐, 그 전에 역관주의가 굉장히 비효율적이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어떤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실적주의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중립을 많이 강조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권 창출에 기여한 사람들한테 관직을 주는 게 아니라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을 통해서 이제 입직시키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공무원들의 신분 봉장도 강력하게 하는 거죠. 그래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네 번째, 사회적 형평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인사제도. 이 형평성이란 가치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대표 관료제가 바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대표 관료제는 한동안 이 실적주의가 운용이 되다가 미국에 이제 이 사회적 약자들이죠. 사회적 약자들이 공직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대표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채용하자. 그래서 대표 관료제가 도입됐고 이때는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정답 3번이고요. 이번 문제까지도 여러분들 아마 기분 좋게 푸셨을 거예요.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정부개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공공관리론은 행정개혁에서 지금까지도 많이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정부 행정개혁에서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자, 기업가 정신을 살리자, 뭐 이런 게 신공공관리론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때 보시면 첫 번째 선지 보시면 효율성 대신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자. 뒷부분 맞아요. 고객 지향적인 정부 강조니까 당연히 이 기업의 경영 기법 도입이라면 고객 지향이라는 단어가 맞을 텐데 추구하는 가치가 위치가 바뀌었죠.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더 중요시하는 거였죠. 사실 이제 형평성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신행정론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고요. 기타 이제 2번, 3번, 4번 보면은 마치 기업의 경영에서 추구한 내용들이 다 담고 있죠. 그래서 이 정부에서 제공한 서비스도 수익자 부담 원칙을 좀 강화하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세 번째, 그리고 정부 부분 내에서 가능하다면 경쟁 원리를 도입하자. 과거에는 하나의 정부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다 공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기능을 세분화하자. 세분화해서 정부끼리도 경쟁을 시키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제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결과나 성과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삼기 시작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세 번째도 쉬웠죠. 자, 4번 문제요. 4번 문제. 시장 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시장 실패에 대한 설명이 2번 선지에 잘 나와 있어요. 시장 기구를 통해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자, 그래서 뭐 시장 기구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최소한의 역할은 필요해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니까, 특히나 이 소유권만 더 확립을 시켜주니까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거죠. 또 세 번째 이제 개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정부가 시장 개입 및 규제를 통해서 시장 실패를 교정한다. 뭐 세분화하면 세 가지가 있겠죠.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에는 정부가 직접 공급할 수도 있어요. 직접 공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게 보조금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규제를 할 수도 있어요. 세 가지 방법으로 개입을 할 수가 있죠. 네 번째,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 실패를 야기하는 요인이다. 공공재라는 것은 경합성도 없죠. 배제성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공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공급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이 공공재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해나가죠. 여기 직접 공급.
2, 3, 4는 결국은 다 맞는 내용이고요. 첫 번째 선지. 민영화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로는, 민영화란 말은 정부가 하는 기능을 민간에다 맡기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는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되었다. 시장 실패는 정부가 이제 더 개입하는 방법이잖아요. 자, 그런데 작은 정부론이랬단 말이에요. 작은 정부를 왜 대두됐냐면 정부 실패가 발생했기 때문에 작은 정부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니까 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정부 실패가 발생했고, 그러니까 다시 정부가 해서 안 되겠구나 하면서 작은 정부론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단어 하나 틀렸죠. 그래서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가 된 거죠. 4번까지도 아마 무난하게 잘 푸셨을 거예요. 이제 기출 문제를 꼼꼼하게 잘 보신 분들이라면. 5번째 문제가 영기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옳지 않은 것은. 자, 근데 2, 3, 4번 선지 중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2번 선지는 만만치 않았어요. 사실 재무행정 전공서적을 찾아보더라도 아주 간단하게 한 줄 정도만 적혀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부 예산에서 영기준 예산 제도를 적용한 경험이 있다. 80년대 부분적으로 적용한 적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크게 다룰 만큼 많이 언급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 아마 좀 속어 선지하시기는 쉽지 않으셨을 거고. 첫 번째 볼게요.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의 목적이나 방법, 자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한 제도다. 아마 이런 그 문장을 못 보시더라도 우리 연기준 예산 제도를 하면은 과거에 그 전년도에 그 전년도에 편성했던 예산을 다 무시하고 완전 새롭게 다 편성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제로 베이스죠. 그래서 그 원점에서 다시 모든 사업을 다시 다 재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선지도 내용이 맞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예산 편성의 기본 단위는 의사결정 단위이며 조직 또는 사업 등을 지칭한다. 이건 아마 7급 문제 등에서 이러한 이 의사결정 단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다음 슬라이드에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세 번째까지 맞는 내용이고, 그런데 우리가 뭐 2번 선지 같은 거 우리 소거하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정답은 그래도 선지는 비교적 명확하게 나오죠. 네 번째가 정답이죠. 직권화된 관리 체계를 갖기 때문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수의 조직 구성원이 참여하게 된다. 이 영기준 예산 제도는 바텀업 방식이에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직권화되려면은 탑다운 방식이 돼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그런데 영기준은 직권화가 아니라 분권화된 관리 체계, 그리고 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많은 조직 구성원들이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굳이 이제 4번 선지를 보자면은 영기준 예산 제도랑 좀 비교가 많이 되는 계획 예산 제도랑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답 4번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은 이 영기준 예산 제도의 편성 절차를 가볍게 좀 보면은, 일단 첫 번째 할 게 의사결정 단위를 정해야 돼요. 사업을 의사결정 단위로 할지, 아니면 개별 부서를 의사결정 단위로 할지, 아니면은 활동을 의사결정 단위로 할지, 일단 우선 의사결정 단위부터 잘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패키지를 잘 작성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이렇게 이 학문적으로 보면 힘드시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특정한 뭐 조직에 A라는 부서가 있고요. 그다음 옆에 B라는 부서도 있고, C라는 부서도 있고, D라는 부서도 있어요. A라는 부서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냐? 뭐 제가 그냥 기호로만 표기할게요. A-1, A-2 쭉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B에도 마찬가지. B라는 부서에서도 B-1, B-2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C, D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각 부서별로 다 개별적인 사업들을 쫙 하고 있어요. 그러면 A-1이라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사결정 패키지 작성해야 돼요. 이 사업의 목표가 뭐고, 어떤 사업이고, 비용 편익하고, 예산 배분 기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예산 배분 기준이 어떤 거냐면, 이 A-1이라는 사업을 작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한 90%만 배정할 건지, 아니면 작년 수준만 예산을 배분할 건지, 아니면 작년보다 올해 좀 더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110%할 건지. 이런 거 정하는 거예요. 이게 의사결정 패키지를 작성하는 방법이에요. 다 이런 걸 다 정했어요. 근데 이런 거 작성할 때 여기 당연하게 A-1과 A-2 혹은 옆에 있는 B-1이라는
이 개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다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하냐면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 A 부서란 차원에서 우리가 A-1, A-부터 쭉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사업이 가장 우선된 사업일까? 줄을 세워보니까 예를 들어서 A-1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A-4가 그 다음 중요한 사업이고 A-3이 중요한 사업이고 쭉 내려가서 순서를 쫙 정하는 거예요. 이 부서 차원에서. B도 마찬가지. B 부서도 이런 논리로 해서 여러 구성원들이 다 참여를 해서 우리 부서에서 중요한 사업들은 무엇일까 쫙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A, B, C, D 부서가 부서별로 다 정했으면 이거 이제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 위로. 그럼 예를 들어 A, B, C들 포괄하는 E라는 국이 있다. 우리 공무원 되실 거니까 가장 기본 되는 데가 조직이 과예요. 과. A과, B과, C과, D과, 예를 들어서 인사과 들어보셨죠? 그래서 A, B, C, D를 포괄하는 하나의 묶어서 하나의 국이 있다 가정해 볼게요. 국에다가 올린 거 위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 B, C, D과에서 제출했던 이 사업들 간에 또 우선순위 정해봐야겠죠. 근데 국 차원에서 우선순위 정할 때는 당연히 밑에서 우선순위 정을 다 무시하고 새로 정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이 각 과에서 올려보낸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이 국 전체 차원에서 이 전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더 보니까 A 부서에서 제출한 A1 사업이 우리 국 차원에서도 가장 중요하네. A1. 그 다음은 보니까 B국이 중요하네. B1. 이런 식으로 쫙 또 이 우선순위를 다 정해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번 했죠? 한 번 하고 두 번 했어요. 국까지. 일단 국을 다시 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제가 바로 할게요. 부처라고 할게요. 바로. 부처 차원에서 또 이 우선순위 다 정하고요. 그리고 부처를 다 모으면 또 어떻게 되죠? 이제 국가 전체 혹은 정부 전체의 우선순위가 나오겠죠. 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엄청나게 많아. 제가 재무행정 전공 서적을 보면 미국에서 주정부에서 먼저 도입을 해봤거든요. 주정부 차원에서, 이거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도 이러한 개별 사업들이 10,000개가 넘게 나온 거예요. 10,000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또 계량적으로 잘 나오면 되는데 쉽지 않죠. 그리고 이것도 예상 과정이니까 매해 해야 되잖아요. 매해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결국은 다시 원상복귀했죠. 자, 그러면 6번째 문제 볼게요. 6번째 문제. 5번째 문제도 4번 선지가 정답이 명확했기 때문에 아마 잘 고르셨을 것 같아요. 6번째 문제는 정책 과정에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크게 나누면은 공식적인 참여자가 있고요. 비공식적인 참여자가 있죠. 공식적인 참여자는 공무원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공무원들. 그리고 비공식적 참여자는 기타, 그 외에 여기 나오겠죠. 시민단체 등 이렇게 비공식적 참여자고요. 볼게요. 시민단체는 비공식 참여자 맞죠? 공무원들 아니니까 시민 여론을 동원하고 정책 의제 설정이나 정책 대안 그리고 집행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래서 정책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 단체 이런 데서 이제 정부 활동을 잘 감시를 하고 있죠. 두 번째, 정당은 공식적 참여자. 답이 쉽게 나와버렸어요. 정당은 비공식적인 참여자. 이게 불과 몇 해 전에 기출문제로 출제가 됐던 포인트예요. 정당은 공무원들 아니에요. 여기 대통령이 정당 소속이니까 아니면은 국회의원들이 정당 소속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이제 입법부 행정부에 포함이 되고 기타 정당원들은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참여자예요. 그래서 답은 2번 쉽게 나왔고 사실은 뒤에 기술하고 있는 내용도 정당에 대한 설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중의 여론을 형성하고 일반 국민에게 정책 관련 주요 정보 전달한다. 여론 형성과 주요 정보 전달 역할을 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죠. 언론. 그래서 정답 2번은 뒤에 다 틀렸기 때문에 아마 정답을 쉽게 고르셨고요. 사법부 당연히 이 판결 통해서 정책에 영향을 주고요. 이익 집단은 비공식 참여자고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에 엄청나게 압력을 가하죠. 로비도 엄청나게 하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올해 시험으로 6번까지 굉장히 쉽게 나와서 제가 작년에 비해서
작년 국가직 9급에 비해서 그래도 시험이 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작년 국가직 9급은 앞에 막 어려운 게 막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법령이 아니라 이론이다 보니까 수험생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뒤에서 중간중간에 사실 쉬운 문제도 많았지만 근데 올해 국가직 9급은 좀 앞쪽에는 다 쉬운 문제가 나왔죠. 6번까지 아마 기분 좋게 푸셨을 거고 7번이 조금 어렵죠. 7번에 문제 보시면 국고채무 부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모두 고르면인데 일단은 국고채무 부담 행위든 리얼 선지에 나오겠지만 계속비든 간에 국가재정법에 다 정의가 있는 제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 소거가 일부는 가능하셨을 거예요. 문제 볼게요. 사항마다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상한 연도 채무 부담 금액을 표시해야 된다. 이게 국고 채무 부담 행위의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의 내용이에요. 제가 이론서에도 적어놨지만 국고 채무 부담 행위가 대체 어떤 게 국고 채무 부담 행위냐 이런 거예요.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 청사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무실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민간 건물을 임대를 할 거야. 빌릴 거야. 한 10년 정도. 언제부터? 내년부터 한 10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을 거예요. 그러면 10년 동안 정부 입장에서는 월세가 중간에 계약을 파기하지 않은 이상은 월세가 계속 나가겠죠.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내야 되는 거죠. 빚이죠, 빚. 계약서에 딱 예를 들어 지금 제가 2024년 3월인데 3월에 딱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내년 2025년 1월부터 2035년까지 2034년 12월까지 딱 계약을 이제 건물을 빌리기로 했어요. 자, 그럼 이런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는 순간부터 10년치 월세가 빚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갈 거니까. 자, 이게 국고 채무 부담행 이거 그러니까 계약을 맺는 행위예요. 이거 계약을 맺는 거. 계약에다가 사인 딱 하면은 이게 결국은 국고 채무 부담이죠. 빚지는 거죠. 예시예요. 이게 계약 드는 거. 실제로 정부에서도 이런 공공청사가 장소가 부족하면 민간 빌딩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뭐 인사혁신처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인사혁신처도 제가 알기로 이 공공청사가 아니라 그 민간 빌딩 위에 있다가 또 지금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있을 때는 민간 빌딩 위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 어렵게 나왔지만 소총심사위원회가 대표적으로 민간 빌딩에 있었어요. 그 지금 광화문에 있을 때 과거에 KT 빌딩 있거든요. 광화문에 그 KT 빌딩 위에 일부 한 층이었나 한 층 정도 이렇게 소총심사위원회가 빌려서 쓰고 있었어요.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부 청사가. 어쨌든 이게 국고 채무 부담 행위가 되고요. 기억이 맞죠. 그래서 언제부터 얼마 정도 매월 월세가 얼마고 여기 나오는 거고 니은 국가가 금전급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그 채무 이행의 책임은 다음 연도 이후에 부담한 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원칙으로 한다. 이거 원칙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게요. 수험생 입장에서 이게 지금 계약을 하고 무조건 다음에 하는 게 원칙인가? 이거 좀 아시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 제가 이 문제를 어디서 출제한지는 알고 있어요. 그 새 재무행정학이라는 재무행정 전문 서적이 있는데 그 서적에서 사실 그대로 출제했어요. 나머지 선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제 개인적인으로는 이 9급 시험에 나올 만한 난이도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맞아요. 니은 선지는. 그래서 지금 이제 행위를 하고 국고 부담 행위를 하고 실제 지출은 그 다음부터 하는 거. 디귿이 이제 틀렸을 텐데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권한, 이 채무 부담은 그 계약할 권한이잖아요. 채무를 부담할 권한과 채무의 지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자, 이 국고 채무 부담에 좀 민감한 부분이 좀 미묘한 부분인데 이 채무를 부담할 권한은 받는 게 국고 채무 부담 행위고 지출 권한은 또 별도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 맺는 권한이 이 국고 채무고요. 그러면 내년 1월부터 뭐가 나가야 돼? 월세가 나가야 되잖아요. 월세가 매월. 그러면 이건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돈을 줘야 되잖아요. 건물주한테. 지출 권한은 별도로 받아야 돼. 계약 권한하고 실제로 월세 지출하는 권한은 별도로 받아요. 별도. 지출은 어떻게 하냐면 예산에 반영이 돼 있어야 돼. 예산 편성할 때 잘 편성해가지고 국회 의결 받아야지 지출을 할 수 있어요. 별도의 의결이 필요해요. 그래서
디귿은 탈락. 리을이요. 단년도 예산의 원칙에 의해다. 일단은 국고 채무 부담행위도 단년도 예산 원칙 예외가 맞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한 해 의견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딱 1년짜리잖아요. 예산이랑 다 1년 단위 쓰잖아요. 그래서 1년에 넘잖아요. 여러 해에 걸쳐서 지출하는 거고. 그래서 단년도 회계연도 예산 원칙 예외가 맞고요. 계속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비도 이 수년에 걸쳐서 발생하는 이 건설에 여러 해가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 그죠? 그래서 한 해에 바로 할 수 없는 사업들, 이거를 이제 말 그대로 총액과 연보액 정해서 미리 의결 받는 게 계속비였잖아요. 자, 그런데 동일하다. 이 앞에는 다 맞아요. 근데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 등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않은 계속비와 차이가 있다. 여러분 좀 꼼꼼하게 잘 공부하신 분이면 계속비의 우리나라 국가재정법 정의가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 할 때 계속비를 설명했죠. 그래서 이 위치가 바뀌었던 걸 눈치를 채셨으면은 내가 이 내용 앞에 거 여기 좀 모르시더라도 이거 틀렸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비가 이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에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고채무 부담행위는 한정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얘도 틀렸죠. 7번까지 해결했고 7번이 조금 어려웠죠. 근데 7번에서도 여러분들 뭐 기억이 맞는 것 정도는 아셔야 되고, 그럼 결국은 이제 니은하고 리을하고 여기서 좀 고민을 하셔서 푸셨으면 이제 공부를 잘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8번째 볼게요. 정책 평가의 논리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논리 모형, 여러분도 아마 정책 평가 관련해서 논리 모형 여러 번 보셨죠. 투입, 활동, 산출, 결과, 이렇게 해서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논리 모형이죠. 목표 모형하고 좀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투입으로 정부에서 예산은 10억 원, 그리고 공무원 한 10명 정도 동원해서 10명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활동, 이 투입을 산출로 전환하는 거, 정책. 예를 들어서 이 투입을 해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했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했어. 이게 활동이. 자, 그래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뭐 취업 그 대상자들한테 교육을 시켰어요. 프로그램 잘 운영을 했어. 운영을 했더니 산출물로 가령 한 10,000명한테 10,000명이 교육을 수료했어요. 취업 교육을 수료를 했고요. 그 중에서 뭐 한 결과로서 한 8,000명 정도가 취업에 성공을 했어요. 이렇게 정책이 인과관계를 이루고 있죠. 자, 이게 논리 모형이에요. 정책을 평가할 때 얼마나 인과관계가 잘 이루어졌는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선지 맞고요. 두 번째, 산출은 정책 집행이 종료된 직후에 직접적 결과 맞죠. 정책이 정부에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했어. 그래서 10,000명이 수료했다. 결과 맞고요. 결과는 산출로 인해서 나타난 표 맞죠. 10,000명이 교육에 참여했더니 수료를 했더니 그 중에 8,000명이 취업에 성공을 했다. 세 번째, 과정 평가이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평가는 맞죠. 맞는데 정책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여부를 보여주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이러한 정부에서 10억 원 들이고 공무원 10명 동원해서 예를 들어 정책 목표가 뭐였냐? 뭐 예를 들어 한 5,000명 정도 취업시키겠다. 목표를 정해놨어요. 그러면은 이 결과 보면은 답이 바로 나오죠. 아, 8,000명이니까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구나. 자, 정답은 3번이죠. 네 번째, 정책 프로그램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죠. 당연히 이제 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책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 구성이 되어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9번째 문제요. 로이의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이제 사실은 작년에도 나왔고요.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죠. 이 정책 유형을 분류할 때
로이라는 학자도 있고요. 로이 가장 많이 나오죠. 우리 두 문자 좀 적어볼까요? 로, 분구, 규제. 리플리아 프랭클린이라는 사람들도 있죠. 리, 분, 제, 경보. 알몬드와 포엘이라는 사람도 있죠. 알, 상, 추, 분교. 이게 작년에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번 문제에서는 이 학자별로 정책 유형이 어떤 정책 유형을 제시했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그 정책별로 설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출제를 했죠.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정부 혹은 정치 체제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단결력이나 자부심을 높여준다. 딱 이거 보시면 이제 얘는 로이게 아니다. 그죠? 얘는 상징 정책이잖아요. 상징 정책. 상징 정책은 여기 있죠. 알몬드와 파웰 혹은 포웰의 구분이죠. 그래서 그래놓고 상징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뒤에 보니까 구성 정책에 해당한다 했죠. 구성 정책. 구성 정책은 정부 조직 개편 등과 관련된 정책이죠. 사실은 로이가 구성 정책은 처음부터 제시를 한 게 아니라 세 가지를 먼저 제시하고요. 남으니까 나중에 제시한 거예요. 나중에. 구성 정책은 나중에 남은 이 분배 정책이나 규제 정책, 뭐 재분배 정책 세 가지에 해보고 좀 여기 포함 안 된 정책들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좀 추가를 했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해서 생활보조금 지급 등 주로 이제 복지 정책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재분배 정책에 해당하고요. 도로교통 항만 하천 항만 사업과 SOC죠. 국민에게 공공 서비스나 혜택을 제공한다. 말 그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분배 정책이고요. 그다음 사회 구성원이 집단 활동을 통제한다,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호한다. 이걸 규제 정책이라죠. 가령 서울시에서도 이 시내에서 차량 속도 제한하고 있죠. 50km로. 이거 하고 있는 이유가 이 도로를 이용한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것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 우리 간단하게 좀 표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로이는 강제력 적용 대상과 강제력 행사 방법에 따라서 로, 분구, 규제. 그래서 개별적인 행위인지 행위 환경인지 강제력이 간접적인지 직접적인지. 사실 이 로이의 논문을 좀 읽어보면 상세하게 읽어보면 강제력 행사 방법이 간접적인데 강제력이 사실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 같은 거. 보조금 신청해야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기 싫은데 강제적으로 주나요? 사실은 강제력이 없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규제 정책 같은 경우에는 강제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서울 시내에서 50km가 아니라 150km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경찰관이 저를 잡으러 오겠죠. 그래서 저의 행위를 바로 제한을 하겠죠. 그 다음에 개별적인 행위랑 그 다음에 행위의 환경이랑 구분하는 게 사실은 로이의 논문에서도 다소 불분명하다라고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 행위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제가 과속을 하고 있는 거는 저의 행위를 과속하고 있는 행위를 정부에서 알고 있어야 되죠. 근데 개별적인 행위를 알고 있어야지만이 저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행위의 한계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전업 투자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투자자는 어떤 걸 영향을 받냐면 정부에서 만약에 기준금리를 바꿨어요. 기준금리를 최근에 한동안 유지하다가 앞으로 내리니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정부에서 기준금리를 변동을 시키면 내가 투자자라면은 나의 투자 행위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은 투자가 좀 위축될 테고요. 금리가 내려가면 투자가 좀 더 활성화되겠죠. 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 행위 환경 상황에서는 정부가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필요가 없어. 이해가 되시나요? 그 사람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필요 없이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행위의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네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좀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로이 같은 경우에는 규제 정책 관련돼서는 이 다원주의가 적합하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재분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주의가 설명력이 높다고 했어요. 그래서 재분배 정책 가령 이제 좀 최근에 최저시급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최저시급을 결정할 때 노동자들의 대표, 그 다음에 기업가들의 대표, 이 소수의 엘리트들이 이 정책, 이 영역을 지배를 하더라. 이 규제 정책 같은 경우에 이 규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간의 다툼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것도 나왔어요. 이 로이의 분류가 딱딱딱 명확하게 분류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분배 정책에 들어가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규제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규제이면서 뭐 재분배에 포함되는 것도 있고, 여러 이 영역에 포함되는 정책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여기 이 네 가지에도 안 들어가는 정책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10번째 문제는 올해 뭐죠? 그 국가직 구분 문제에서 방법이 없는 문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차라리 작년 국가직 구급보다는 이게 좀 쉽게 제가 평가를 한 게, 이런 법령에서 모르는 법령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출제가 된 적이 없잖아요, 최근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빨리 포기할 수 있죠. 차라리 뭐 이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 사실 여러분들 뭐 갑자기 이렇게 뭐 출제가 안 돼도 법령이 나오면은 한 번 정도 읽어보고요, 바로 그냥 찍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답만 일단 말씀드리면, 비영리 단체 보조금을 받아 수행한 사업을 해서 제출은 대통령이 아니라 행안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실 뭐 대통령이 아니라 행정안전 부령인데, 사실 뭐 제가 강의할 때는 주로 대통령령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긴 하죠. 근데 얘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돼 있어요. 부령으로. 그리고 행정안전 장관이고요. 근데 이 문제는 뭔가 이상하다. 뭐 대통령한테 직접 제출하는 게 뭔가 이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결과에 맞추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런 것들은 얼른 찍고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죠. 최대한 빨리 찍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고수예요, 오히려. 11번째 문제요. 신고전적 조직 이론이 인간관계론이 강조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조직 이론을 구분할 때 고전적인 조직 이론, 신고전적인 조직 이론, 그리고 현대적인 조직 이론을 크게 세 개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인간의 특징들이 좀 다르죠. 보니까 기계적인 능률성, 그리고 공식적인 조직 구조, 그리고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 얘는 고전적인 조직 이론의 특징이죠. 그래서 신고전적인 조직 이론, 특히 인간관계론에서는 기계적인 능률보다는 사회적 능률, 그리고 물론 공식적인 조직 구조는 뭐 없는 건 아니지만 비공식적 이 집단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요.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보다는 사회적 인간관이라죠. 사회적 인간관. 그래서 이 경제적인 것으로 유인을 받는 게 아니라 사회적 욕구가 있으니까 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한다. 그래서 어쨌든 고전적 조직 이론이나 그다음 인간관계론이나 다 이 조직의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어떤 인센티브로서 생산성 올리기 위해서 이 고전적인 조직 이론에서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얘기하고 있고, 신고전적 조직 이론 중에 인간관계론에서는 사회적 욕구 충족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인간의 사회 심리적인 요인이죠. 12번째 문제요. 갈등 관리 요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사실 불과 얼마 전에 출제된 문제예요. 어디서 출제됐냐면 경찰 간부 행정학에서 정확히 똑같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문제 풀이 강의를 할 때 순서가 9급 기출, 진도별 기출 문제 풀이를 하고요. 그 다음 하는 게 7급보다는 경찰 간부 행정학을 제가 풀이를 먼저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경찰 간부 행정학 기출 문제가 뭐 9급 기출 문제 변형을 좀 많이 하고요. 전체적인 난이도가 9급 시험 정도에 가까워, 7급보다는 9급에 가까운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풀이 먼저 했는데, 이게 딱 경찰 간부 시험에 바로 최근에 출제가 됐던 문제죠.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냐. 이 토마스의 갈등 관리죠. 그래서 회피, 경쟁, 순응, 협동, 타협 이렇게 했는데, 방금 이제 정답 선지는 이 두 가지를 다르게 해서 놨죠. 협동이 윈윈 전략이고 타협은 서로 중간 정도만 만족시키는 방법이에요. 보면은 타협을 적어놓고 협동에 대한 설명을 넣어놨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간단하게 아마 이 문제 아마 풀어보신 분이면, 관련 기출문제 풀어보신 분이면 쉽게 정답을 고르셨을 것 같아요. 13번째 문제요.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조직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볼게요. A 회사는 장기적인 제품 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새로운 뭔가 사람을 채용을 한 게 아니라 차출했죠. 총 10명을 차출하더라. 원부서, 그러니까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S전자가 있어요. S전자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뭐 인사팀, 인사과라 할게요. 인사과. 그 다음에 뭐 마케팅과. 그 다음 또 R&D도 필요하죠. 뭐 R&D. 기술 개발 돼야 되니까 R&D 과라 할까요? 이렇게. 기타 이제 기능 부서들이 있는데 그런데 신규 휴대폰을 개발해야 돼. 신규 휴대폰을 개발하려면 마케팅도 필요하고 R&D도 필요하고 인사도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 사람 차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출해서 예를 들어 태스크포스, TF팀 하나 만드는 거예요. 개발할 때까지. 자, 이게 이제 제가 TF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건데 자, 그래서 10명 차출했대죠. 자, 그러면 따라서 프로젝트 수행 기간 할 때는 팀원들은 TF 팀장 있죠. 팀장이고. 예를 들어 인사과에서 차출될 때 해볼까요? 인사과에 차출돼서 금요일마다는 TF 팀에 가서 일을 해야 돼. 그러면 금요일에는 TF 팀장의 지휘 감독을 받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나머지 월화수목에는 여기 인사과 업무를 해야 돼. 그럼 인사과장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는 거죠. 두 사람한테 받는 거죠. 명령 통일의 원리 부합하진 않죠. 뭐죠 이게? 매트릭스죠, 매트릭스. 매트릭스 조직이죠. 그래서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를 결합한 거죠. 기능 구조는 수직이고 사업 구조는 수평이죠. 이게 결합하고 과거 아주 오래된 기출 문제에서는 이걸 뭐 화학적 결합이다 뭐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죠. 두 번째, 동태적인 환경하고 부속 간의 상호 의존성이 높은 상황에서 효과적이다. 상호 의존성이 높다는 말은 내가 혼자 각 부서가 각자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협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제 TF 팀을 만들려면은 만든 이유가 신규 휴대폰을 개발, 신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 만든 거예요. 신규 프로젝트를 하려니까 서로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 동태적인 환경은 뭐겠어요? 동태적이란 말이란 정태적인 말이란 아마 행정학 공부하시면 한 번은 들어보실 텐데 동태적이란 말은 환경이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니까 신규 프로젝트가 필요한 게 말 그대로 신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자체가 외부 환경이 바뀐 거예요. 외부 환경이. 그래서 두 번째도 맞고요. 세 번째, 조직 내부의 갈등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인사과에서 차출될 때 인사과장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야. 우리 뭐 별 필요도 없는데 왜 자꾸 우리 직원 바쁜데 데려가냐. 우리가 그리고 이제 가면서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적당히 하고 빨리 와. 근데 TF팀에 가니까 이 인사과에 차출된 직원이 TF팀장도 TF팀장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TF 업무에 좀 충실해. 가서 인사과에서 협조도 좀 받아와. 그러다 보면은 갈등이 발생해요. 그리고 TF팀에 가서도 내가 역할이 뭐지 정확히? 그것도 애매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가서 또 반대로 좀 너무 적극적으로 또 좋은 역할, 중요한 역할만 또 하려고 할 수도 있죠. 네 번째, 명령 계통의 다원함 맞죠? 이제 한 명 더 생겼잖아요. TF 팀장이 지시를 할 테니까. 하지만 유연한 인적 자원 활용이 어렵다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의 어떤 기능 부서에다가 인력을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력들이 있으니까 한 사람 차출해서 다른 데도 또 쓰고. 그렇기 때문에 활용이 어렵다가 아니라 인적 자원 활용을 유연하게 인적 자원을 활용한다. 뭐 이런 게 맞겠죠. 14번 문제도 아까 이제 법률 문제랑 똑같은 케이스예요.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이 출제됐어요. 전 이 문제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출제자들. 암만 문제은행이라 하더라도 사실 이런 뭐 너무 단편적인 법령 조항을 그냥 그대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출제를 한 케이스인데 저도 이제 좀 이제 학습을 좀 했어요. 작년 7급부터 해가지고 작년 9급도 마찬가지고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사람이 무조건 뭐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을 뭐 출제위원회 들어가서 냈다기보다는 문제은행에서 이렇게 이제 랜덤으로 이렇게 출제를 하는 형태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해 충돌 방지법 자주 나온 거 뭐냐면 그 문제은행 풀에 이 이해 충돌 방지법 문제가 엄청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험까지 끝나 이걸 보고 나서 안 되겠다. 제가 이제껏
이해충돌방지법을 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모든 조항을 다 보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지방기 시험 전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전조항을 제 유튜브 채널 있어요. 김재준 행정학이라고 유튜브 채널 있으니까 그 채널 통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많이 길진 않으니까 한번 정리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적 이해관계자를 했어요. 사적 이해관계자로 규정되어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 받는 다른 공직자에는 직무 관련자. 그러니까 정의 그냥 단순하게 정의 가지고 출제한 거예요. 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정의. 혹시 이 문제 틀렸다고 하셔더라도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 뭐 중요한 조항도 아니었고 뭐 최근에 바뀐 조항도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15번 문제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훈련 방법은 볼게요. 교육 참가자들을 소그룹 규모의 팀으로 구성해서 개인 그리고 그룹 또는 조직에 중요한 의미 있는 실제 현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문제 해결에 대한 성찰이 뭐죠? 반성 하면서 이를 통해서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교육 방식이다. 우리나라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교육 훈련 방법으로 도입되었다. 자, 이거는 액션 러닝이죠. 성찰이라는 단어가 일단 나왔잖아요. 과거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뭐 제 기본서에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 같은 대기업이나 미국의 대기업, GE 같은 미국의 대기업에서도 이 교육 방식을 도입한 적이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고위직, 그러니까 기업의 주로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방법이고요. 기타 이제 역할 러닝, 감성 훈련, 서류한 기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역할 연기는 이런 거죠. 어떤 역할을 실제로 연기해 본 데죠. 저는 사실은 이 역할 연기나 서류한 기법 이런 거 나온 것들은 제가 직접 교육을 받아봤어요. 역할 연기 어느 거냐 이런 거예요. 제가 과장급 영양평가 교육을 받을 때 그 지방공무원 인재개발원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완주였나 거기서 갔던 것 같은데 거기 가서 어떤 게 있냐면 너가 이제 앞으로 과장이 될 건데 연기를 해보는 거예요. 너가 과장이고 여기 뭐 평가하시는 분들이 직원들이야, 팀장들이야. 팀장들이 막 다투고 있어. 업무를 가지고. 그럴 때 너가 팀장이라 가정을 하고 실제로 업무 다툼에 대해서 조정해봐. 이게 역할 연기죠. 과장으로서 역할을 연기해봐 네가. 그래놓고 잘하고 있는지 평가라는 거예요. 감수성 훈련은 출제가 제일 많이 되었던 훈련법이죠. 그래서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감수성 훈련이고요. 이 서류한 기법이 조금 생소하셨죠. 그래서 이거 어떤 거냐면 얘는 그냥 일종의 필기시험이라 해야 될까요? 주관식 필기시험. 저도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예요. 딱 메모나 이메일 문서 주면서 야 이거 보고 여기 나오는 문제 해결해봐. 이러이러한 관련 자료 주고 여기 문제 해결해봐. 이게 서류한 기법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기시험 합격하시고 그 7급이나 5007 시험 같은 게 이런 걸 해요. 그래서 관련 자료 쫙 주고 야 그 30분 만에 해결책 제시해봐. 작성해. 굉장히 타이트해요. 이거 시간 많이 주는 교육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압박감을 주면서 이 작성하게 만들어. 그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인터뷰까지 해보는 거예요. 이거 너 제대로 작성한 거 기억하고 있어. 너가 작성한 대안책이 적절해. 이런 것들 평가하는 거죠. 아마 이제 이거 피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일단 합격하시고 들어가시면 나중에 승진 보실 때마다 이런 역량 교육을 많이 받으시게 될 거예요. 이런 형태의. 16번 문제도 좀 많이 어려웠죠. 소총심사 기간의 연결로 옳지 않은 건데 16번 문제는 그나마 여러분들이 속어는 가능하셨을 거예요. 저 대략적으로 기억하고 계신 게 아마 헌법기관들은 별도의 소총기관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인사혁신처가 우리나라 이제 행정부에 대해서 소총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방 공무원들은 시도별로 소총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도 이 정도까지는 소화하셨을 거예요. 이 두 개가 합쳐. 검사도 행정부고 교육부도 행정부인데 이거 어떡하지? 사실은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기본서에 사실 그 전에 빼놨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공무원, 검사는 소총제도가 없어요. 이게 핵심이고 외무, 소방, 경찰 전부 다 인사혁신처 소총심사위원회 다 다르고요. 교원만 교원 소총심사위원회가 있고요. 지방공무원은
기타 일반 공무원들은 시도별로 있는 소청심사위원회고 지방직 교육직렬 공무원 일부 소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교육소청심사위원회가 좀 별도로 있어요. 그 기타 행정부 말고 헌법기관들은 별도로 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근데 너무 좀 지엽적이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소고는 좀 가능했다. 둘 중에 하나는 고르셔야 됐다 정도 말씀드리고요. 17번 문제요. 지방행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번 문제도 어떻게 보면 사실 쉽진 않았어요. 일단 첫 번째 선지는 쉽게 해결되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주민은 해당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조례 개표 청구잖아요. 우리 주민 발언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이 됐죠. 이 내용 당연히 이제 아셨을 거고 두 번째 선지가 골치 아프죠. 지방자치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법에 있는 내용인데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할구역의 경계 변경, 관할구역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A 지방자치단체랑 B 지방자치단체가 뭐 이런 식으로 경계였는데 경계를 바꿔서 뭐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경계 변경할 때 둘이 무슨 협의가 잘 되겠어요? 잘 안 될 수가 있죠. 경계 변경 조정 시 일정 기간 내에 경계 변경 스스로 즉 자유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했어.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서 행안부 장관이 이 경계 관련해서 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할 수 있다. 자, 이거 맞는 내용인데 이거 알기 어려워요. 참고로 대신 소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좀 치우고요. 얘 탈락. 얘는 물음표.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인 정책 지원관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실은 최근에 7급 문제에 요 유사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은 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들, 즉 지방의회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그래서 바로 정답 고르시면 되고 사실 그래서 혹시 이걸 모르셨으면 그래도 얘는 소거하셔야 돼요. 자치경찰 사무에서 합의행정기관으로 시도마다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있죠.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이 경찰청장을 지휘감독을 하죠. 자, 근데 이거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시도지사 소속이라고 해서 시도지사에 뭐 지휘감독가 있는 건 아니에요. 소속이지. 그래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맞는 편이고 만약에 이 내용을 모르셨다면 둘 중에 하나 고르셨겠죠. 자,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18번째 문제요. 자, 조금 앞에 좀 어려운 게 좀 쫙 나왔죠. 근데 18번째 문제가 그래도 아주 쉽게 답이 골라지는 문제죠. 규제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오염 배출 부가금 제도,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는 시장 유인적인 규제 정책에 속한다. 일단 시장 유인적이다. 이건 제가 뒤에 좀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 정답이 쉽죠.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네거티브 규제 방식에 비해서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하는 위치가 바뀌었죠. 네거티브 규제가 이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하죠. 그러니까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라는 것은 안 되는 것만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훨씬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높고요. 포지티브는 되는 것만, 가능한 것만 열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율성이 낮죠. 정답 2번이고요. 1번하고 3번이 이제 기본이죠. 명령 지시적 규제랑 시장 유인적 규제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네 번째, 사회 규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좀 설명 제가 부가적으로 좀 드릴게요. 일단 경제적 규제랑 사회적 규제, 이건 아마 그 기출 문제 보셨을 거예요. 이 부분은 경제적인 규제는 시장의 가격 기능에 개입하고, 예를 들어서 뭐 최저 가격제 이런 거 있잖아요. 쌀에 대해서 정부가 최저 가격제를 도입한다. 이런 거 이제 가격 기능에 개입하는 거고,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 기업의 시장 진입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인허가 등록과 같은 진입 규제, 퇴거 규제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이 진입이 가능하게 하는 거죠. 못 받으면 이제 퇴거가 되는 거고. 사회적 규제는 사회적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기업 행동에 대한 규제를 했는데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규제를 보시면 돼요. 작업장 안전 규제, 소비자 보호 규제 이런 것들이 이 사회적 규제에 포함되고 혹은 사회 규제에 포함되고요. 이제 앞서 제가 두 가지 구분을 말씀 안 드렸는데
명령 지시적인 규제랑 시장 유인적인 규제가 있어요. 명령 지시적인 규제는 뭐냐? 대상자들한테 준수할 상황을 딱 명확하게 정해주고 만약에 이거 위반하잖아? 그러면 너 페널티 있을 거야. 그래서 국민들이 아까 앞에 선제 나온 것처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직관적이죠. 제가 여기 예시 든 거 말고 방금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게 어떤 거였냐면 서울 시내에서 50km가 속도 제한이잖아요. 딱 적혀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50km 뭐 넘어서 과속을 했어. 너 과태료야. 근데 과속을 지나치게 많이 했어. 그럼 면허 정지야. 뭐 이런 식으로 페널티를 명확하게 하는 거죠. 자, 이게 명령 지시적인 규제고 뭐 하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두 번째, 시장 유인적인 규제는 규제 목적 달성을 이 대상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거야. 앞서 이제 명령 지시적 규제는 판단 맡기는 거예요. 무조건 하지 마. 이런 거고 시장 유인적인 규제는 이 판단 맡기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오염 배출 부가금 제도가 그냥 종량제 쓰레기 봉투 생각하면 가장 쉬워요.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공짜가 아니잖아요. 한마디 돈을 부과하잖아. 너 그래 배출해도 돼. 그 대신에 돈 내. 그러면 이제 적게 배출하려고 하겠죠. 이게 이제 최근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유럽에서는 그 도심에 SUV 들어오는데 엄청나게 주차비 많이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들어오는 괜찮아. 그래 SUV 차량 도심에 사용해. 대신에 주차비는 하루에 뭐 몇십만 원이야. 자 이러면 이제 실제로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어렵겠죠. 자 이게 시장 유인적 규제죠. 19번째 문제죠. 국가재정법상 온실가스 감축 인증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들. 자, 이게 최근에 여러분의 법령 바뀐 걸 기억하시면 쉽게 해결하셨을 거예요. 아, 우리가 성인지 예산 말고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도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 다 도입했다. 예산뿐만 아니라 기금도.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 3번 바로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기금 운영 계획서 작성. 이게 국가재정법에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죠. 저는 마지막 문제를 보고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을 공무원이 알아야 될 문제인가? 좀 쉽긴 하더라고요. 블록체인. 전부 다 노란색이 돼 있는데 블록체인이 정답이죠. 일단 인공지능이랑 빅데이터랑 사물 인터넷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특히 이제 빅데이터나 IoT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이 세 가지는 이미 출제도 됐어요. 그래서 속을 하시면은 사실은 블록체인이라는 게 정답이 나오고요. 사실 뭐 비트코인에 조금만 관심 있으신 분이면 비트코인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제 블록체인 기술 사용한다 정도는 아실 텐데 근데 사실 뭐 전혀 평소에 관심 없으신 분은 쉽지가 않죠 사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뭐 AI는 여러분들 많이 실제로 쓰고 있고 지금 뭐 최근에 챗 GPT라는 기술 때문에 최근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업체들도 굉장히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빅데이터는 과거부터 출제를 많이 했던 내용들이죠. 대량의 데이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뭐 새로운 기술, 애시 나온 게 어떤 거였냐면 뭐 아마존에서 처음으로 활용했는데 고객들이 이렇게 클릭한 어떤 그 기록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자연스럽게 이 상품 추천 상품 올려주는 게 있죠. 팝업 되잖아요. 그런 것들. 사물 인터넷도 많이 쓰고 지금도 저도 쓰고 있어요. 사물 인터넷. 요즘 뭐 휴대폰 말고 각종 기기들이 말 그대로 인터넷에 다 연결돼 있죠. 뭐 가령 TV도 되고요. 뭐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로봇 청소기. 저도 로봇 청소기 이제 IoT를 쓰고 있는데 다 인터넷 연결이 돼 있죠. 이게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 부르고요. 그래서 정답은 앞서 말씀드렸던 블록체인. 자, 근데 이게 행정학 9급 시험에 나올 문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튼 20문제 제가 해설을 드렸고요. 이번 시험 뭐 쉽진 않았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 않았고 너무 또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또 힘을 내셔갖고 이제 지방기 시험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지방기 시험까지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의 듣는 날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